뉴욕 증시가 금융주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의료 관련주의 약세에 밀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88.81포인트 내린 7,182.08을, 나스닥은 33.96포인트 내린 1,391.47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중은행 간 통화스와프 대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기업은행과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은 각각 3천억 원과 200억 엔을 서로 대출해주기로 하고 지난 25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올 회계연도 재계 재정 적자가 1조 7,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국내 총생산의 12.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의 실질 소득과 소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소득은 302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줄었으며 실질 소비도 203만 원으로 3% 감소했습니다.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파생상품형 펀드라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60%를 넘으면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임시국회 막바지를 맞아서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젯밤 금산분리 완화법과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 등 주요 쟁점법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정까지 쟁점 법안에 표결 처리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가 자정이 넘어서 표결 처리가 무산되자 몸싸움을 벌이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자,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또다시 파행을 거듭할지 온 국민들이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서울경제신문 김희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우지수 반등이 다시 무산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하며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정부 예산안 공개에 따라서 금융주들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관련 종목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수 반등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22% 하락한 7,182.08을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 지수는 1에서 2%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지수는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출발한 뒤 실업률 상승, 내구재 주문 감소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오후 들어서 예산안 공개에 따라 의료보험 관련주들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하락세로 밀려났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예비금 창설 등을 제안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65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메디케어 판매 업체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유럽 주요 증시는 금융주 반등에 힘입어서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1%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 지표는 악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요? 네, 어제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 지표는 악재 일변도였습니다. 우선 미국의 실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나온 노동부 주간 자료에 따르면 신규 실업자를 합한 미국 내 총 실업자 수가 이달 14일 기준으로 511만 2천 명을 기록하면서 실업 통계 추적이 가능한 196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시점에는 280만 명에 불과했는데요. 1년 사이에 약 200만 명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실업보장 연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약 140만 명을 합칠 경우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6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 실적도 30만 9천 채를 기록하며 작년 12월에 비해 10.2% 감소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3년 이후 가장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로는 그제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의 시작으로 전일 기존 주택 판매 실적 등 총 3개의 월별 통계가 연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중 기준 주택 판매 실적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과 신규 주택 판매 실적은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서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 기계 등과 같이 오래 쓸 수 있는 재화를 뜻하는 내구재 관련 지표도 급감했습니다. 1월에 내구재 주문은 5.2% 줄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며 제조업 활동 위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미국 예산안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던가요? 상당한 예. 재정 적자 규모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의회에 내년 예산안의 개요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임기 중 주요 예산 집행 내역과 재정 적자 축소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올해 재정 적자 예상치는 총 1조 7천억 달러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재정 적자는 미국 GDP의 약 12.3%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미국 납세자 1인당 1만 2천 달러, 미국민 1인당 6천 달러씩을 부담해야만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2009년 회계연도는 10월 시작해서 9월에 마감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부양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예산 항목을 추가하며 올 회계연도 총 지출 규모를 3조 9천 4천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7,500달러의 예산을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회계연도에는 적자 규모를 1조 1,710억 달러로 감축해서 GDP 대비 8%로 낮출 계획입니다. 네. 자, 반면 유가는 요즘 들어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오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어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6.4% 급등한 배럴당 45.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지난달 26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45달러를 넘어서며 한 달의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24일과 25일에도 각각 4%, 6%대 상승한 바 있어서 3일간 상승률이 18%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암울한 경제 지표를 뚫고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일단 휘발유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날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미국의 지난 한 달간 휘발유 소비가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정보 발표와 실제 수요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실제 휘발유 소비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류 관련 세금도 올라가고 국제 유가도 올라가고 다시금 예전처럼 고유가 시대가 오지는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김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지수가 변동성이 좀 컸었죠. 예. 12.2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1054.7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3.43포인트 하락한 358.6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995억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에 439억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만 114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수급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전전일날 외국인들이 한 3,500억 가까운 순매도세를 보인 것에 비하면 1,000억 원 미만의 상당히 줄어든 매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간 지금 순매도세를 연속해서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요. 자, 전일 우리장 특징적인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이 63포인트나 이르는 그런 네. 이제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요. 미증시의 그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흐름 계속 보여줬죠. 주된 이유로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선물 쪽이 그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 후반으로 이제 갈수록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확대를 하지 않고 네. 다시 축소하는 과정에서 비차익 쪽,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 매도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컸던 그런 이제 하루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지수의 이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결국은 환율 또한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1.5원 상승한 1,517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업종별 흐름에 이제 그 오전장까지는 뭐 한 4%대의 그 골고루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지수가 다시 마이너스 전환이 됨으로써 뭐 거의 다 뭐 마이너스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상승 업종은 288개 종목이 이제 나왔고요. 네. 하락 종목으로서는 이제 541개 종목이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그 보험 업종이 0.4%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대형 사고를 내게 되면은 10대 중과 사고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좀 수혜를 보는 뭐 그런 이제 성격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수 하락 시에 다소 방어적인 성격이 들어가는 의약 업종이 0.1%의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의료정밀 업종이 4%대의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통이 2%대,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지수 관련 대형 업종들은 1%대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하던 CN그룹주들이 다시 매각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한 매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대상사도 마찬가지의 7%대의 강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주 쪽에서 흐름은 이제 차별화가 이제 극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 행정부의 헬스케어 쪽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소식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들, 특히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 코오롱 아이넷, 그리고 인성정보가 10%대에서 상한가 진입하는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미디어법 상정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디지털조선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SBS와 YTN 등도 4%대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 하락업종으로서는 BW 발행 루머로 인해서 기아차가 9%대의 아주 큰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필립스가 이제 지분을 블록딜 한다라는 그 매각설로 LG 디스플레이가 역시 8%대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전일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이제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꽤나 적지 않았었을 텐데요. 그렇죠. 오늘 장은 그 안정감을 좀 찾아갈 수 있을지, 어제와 비슷할지 네. 염려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기저에 깔려 있는 악재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계속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큰 악재가 있죠. 첫째로서는 이제 미국의 상업은행들, 이런 것들이 국유화 리스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주 또한, 하나의 변동성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은행이 왜 국유화되면 안 좋은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핵심은 그거죠. 이 전환 우선주가 본주로, 보통주로 전환이 됐을 때, 이 주가 희석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다우존스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러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동차 빅3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파산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가지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경기 침체의 가속화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걸림돌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 실업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빅3에 대해서는 상당히 글로벌 입장에서는 악재로 접근이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환율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동유럽의 디폴트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러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동유럽 쪽에 익스포저 돼
있는 그런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유럽권들이 동유럽에 그 빌려준 그러한 이제 자금을 회수를 못하니까 결국은 원활한 자금이 유통이 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을 이렇게 빼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환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 3월과 4월에 대규모 그 외화의 그 이렇게 상환 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또 있죠. 그런 부분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상승 압박을 하는 그런 이제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종합지수도 이러한 환율 영향력을 좀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이틀 정도의 우리나라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 불안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러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악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 수급, 이러한 쪽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선물 쪽의 방향성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면서 거기다가 이 외국인 현물 매도세가 지금 현재 13일 연속으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매도가 역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뚜렷한 상승 가담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극심한 눈치 보기와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내외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가 부분에는 1050포인트대를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강보합 수준의 이제 플러스 상승권도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하락 쪽으로의 방향성에 조금 리스크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자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한 1050포인트 선을 예상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좀 안정된 그런 장세 흐름을 예상을 하신 듯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장에서 임해야 될지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안심될 만한 그런 말씀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략 자체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전략은 뚜렷하게 그 공격적인 매수 전략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점 매수를 가담을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 60%에서 한 70% 정도의 현금 확보는 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한 30%에서 40% 정도, 40%의 수준에서는 단기 매매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제 이 종합지수의 지표로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게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이든 현물이든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고, 어떤 쪽이든 간에 한 이틀 연속의 순매수가 나온다 이러면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대한 하나의 그 쇼커버링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방향성 매도 쪽에서 다시 매수 쪽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지표를 좀 삼아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계속해서 구조조정이 되고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차원에서 하이닉스를 접근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LG이노텍, 금호전기까지 이제 확대해서 관심 종목 편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 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편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따로 이제 당일날 이렇게 올라오는 테마 쪽을 포커스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21선과 61선을 추종하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기업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장세의 흐름인데요. 자, 어떤 기업들에 그나마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메가스타디, 중해제약, 글로비스, 컴투스, LS 산전, LG 생활건강 쪽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S 산전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올해 그 성장 전략으로 해서 이제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지능형 전력계통망을 손꼽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현재 녹색 성장 정책을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정책에 부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멘텀도 그러한 부분이 적용이 돼서 1차 상승 마무리 국면이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 이틀 동안의 조정 마무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46,5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좀 하시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오버슈팅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짧게 51,000원 정도 선,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45,000원이 하회하게 되면은 일단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LS산전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한 기업 LG생활건강도 준비하셨다고요? 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외국계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그 코카콜라 음료를 지금 IPO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이 웰빙 바람과 함께 이제 침체됐던 탄산음료 시장이 동사의 강한 마케팅으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경기를 좀 덜 타는 화장품 시장에서의 예년과 같은 신장세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부분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매수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일단 뭐 그 전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종가 부분에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15만 5천 원 부분에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121선이 오버슈팅하는 부분이 17만 5천 원 부분에서는 일단 1차 매도가를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 부분이 하회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생활건강에 관한 추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존금증권 홍지점의 최일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의 흐름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종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좀 줄어든 좀 안정감을 찾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동시효과 상황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마이너스 1.36%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SK텔레콤, 한국전력은 약속이로도 한 듯이 전혀 움직임 없이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KTNG, 현대차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2.64% 상승이 눈에 띄고요. KB금융의 플러스 2.52, LG디스플레이의 플러스 2.24, 신한지주와 신세계 1%대, 그리고 삼성화재 플러스 3.18%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화재 같은 손보호 관련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보험 가입했더라도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모든 면책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그 판결에 따른 그 상승세가 아닌가 싶고요. 현대모비스와 SK에너지도 현재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 관련주는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금융, 동양제철화학, 롯데쇼핑 등 내수유통주와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장의 움직임이 그다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만 시장 흐름에 안정감을 되찾았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그 밖에 코스닥으로 가보면 태용이 현재 마이너스 2.77%, 셀트리온 시가총액상위 1위 자리를 내줬죠. 하지만 오늘 마이너스 1.59%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플러스 1.36, 메가스터디 플러스 2.12, 서울반도체 플러스 4.50%로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그 수가 오히려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아서 모두 약보합세 정도의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흐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장이 막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흐름 동시효과 상황에서 살펴보니까요. 코스피는 비교적 강세, 코스닥은 코스피보단 조금 못 미치는 혼조세일 듯 싶습니다. 자, 양시장의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빅5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KTNG 플러스 0.38%,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이 그다지 움직임이 없는 아주 고유한 장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KB금융, LG디스플레이, 신한지조, 신세계, 삼성화재, LG, 현대모비스, SK에너지 등등 소폭이나마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봐도 삼성전기업, 기업은행, 현대제철, 대우건설도 그러하고요. 자, 그 밖에 태평양이 2%의 상승을 하고 있고 5.51%의 상승을 하고 있는 KP케미칼이 눈에 띕니다. 어제 추천 종목으로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금호석유의 플러스 2.65, 코롱의 플러스 1.25% 상승, 고려제강과 쌍용양회, 오뚜기와 현대엘리베이터 모두 2%에서 3%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밖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움과 셀트리온이 나란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플러스 1.36, 메가스터디 마이너스 1.12, 서울반도체 플러스 4.50%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의 수가 한 반반 정도 돼 보이고요. 하지만 하락 종목에 비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크다는 것 때문에 오늘 그래도 코스닥 시장도 역시 분위기가 그다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진기업도 현재 플러스 2.51%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비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출발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 뉴욕 증시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제금융을 위한 7,500억 달러 지원금 요청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최악의 경제지표 발표와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으면서 1에서 2%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 여파로 국내 증시도 하락 압력이 높은 가운데 부분적인 경계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 유입은 일부 국소수의 전일 강세 종목, 그리고 테마주, 기관 수급 개선주와 음식료, 통신, 보험 등의 다수 경기 방어주 쪽으로 선별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양성의 흐름이 코스피가 0.76% 상승, 코스닥이 0.57% 상승으로 물론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별로 크진 않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20억대 초반의 순매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현재 증시는 미국의 금융권과 자동차 업종 관련 불확실성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전저점 부근에서 투신권은 관망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증시에 미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외국인 현선물 수급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물에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선물 역시 지난 만기일 이후 43,000계약가량의 순매도 포지션을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과도한 선물 매도 누적으로 추가 매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매도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매수 차익 잔고는 감소,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매도 차익 잔고는 늘어나서 프로그램 수급도 부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 98년에도 과도한 선물 매도를 누적한 바 있는데요. 이때가 역사적 최저점이었던 바 있고요. 환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CDS나 외평지 스프레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 발표한 한국의 BSI도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단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 압력이 높지만 긍정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미증시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상승 모멘텀이 사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되 성급한 매매보다는 어떤 미국의 금융권이나 자동차 업종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국면을 거치면서 저점을 확인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지수의 지금 반등 모멘텀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변동성과 낙폭이 적었던 통신, 제약 등의 경기 방어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추후 반등을 대비해서는 현재 낙폭 과대 중인 건설, 기계, 운수창고 등의 업종을 관심 업종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황비나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7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해외 교포가 국내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미분양 펀드에 투자할 경우 내국인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나 통한채에 투자할 때도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외화 유동성 대책이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벨트로서의 의미를 잃은 비닐하우스 지역을 재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신도시를 멀리 만들어 국토를 황폐해야 할 필요가 없는 데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서울 근교 비닐하우스촌 개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멘트값 인상을 둘러싸고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레미콘사의 공급 중단으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급등한 가운데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의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민간 자본으로 학교와 군막사 등을 짓는 임대형 민자사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납니다. 미국의 제2차 구제금융 방식이 선 테스트 후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미 재무부는 19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오는 4월 말까지 실시해 결과에 따라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이 추가 부실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를 4개 회사로 분할해 회생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밝혔습니다.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도 사상 최대 적자에 허덕이는 AIG를 쪼개 국유화한 뒤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의 거부감이 커서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량 조절을 위해 또 줄줄이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현대차 울산 5공장은 다음 달 6일까지 휴무에 들어가고 아산 공장도 수출 부진으로 내달 3일에서 6일 공장 문을 닫습니다. GM대우의 부평 2공장과 군산 공장도 다음 달 최대 10일 정도 가동을 중단합니다. SK그룹 임원 600여 명은 연봉 100억 원을 자진 반납해 일자리 1,800개를 만듭니다. SK는 대학 졸업자 1,800여 명을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인턴으로 취업하도록 하고 급여 100억 원을 전액 지원하는 상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어제 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핵심은 한일은행 간의 첫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국가 간 통화 스와프는 쉽게 말해 상호 대출인데요. 네. 그 국가 간 통화 스와프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처럼 그 민간은행 간 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것은 처음이고요. 예. 그 통화 스와프 흐름도를 보면요. 우리 기업은행하고 일본의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간에 체결이 됐습니다. 기업은행이 일본은행 서울지점에 그 3천억 원을 대출해주면요. 그 서울지점이 그 본점 승인을 얻어서 200억 원을 그 대출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그 대출 기간은 3년입니다. 특히 이번 그 민간은행 간 그 스와프 체결의 경우요. 특히 일본이 그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 엔화를 3년간 빌려오는 것은 매우 유용하거든요. 그 기간이 3년 장기인데다가 외화는 또 달러, 유로와 함께 기축통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사용도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일본인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원화가 필요 없습니다. 기축통화가 아닌데다가 환전도 안 되니까 쓸모가 없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일본이 그 통화 스와프에 동의한 것은 엔고 흐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 엔고를 그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엔고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중에 그 엔화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건데요.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그 엔화를 대출해 줌으로 해서 그 시중에 엔화를 더 풀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엔고에 따른 부담을 덜어보자는 그런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엔화에 대한 공급이 이런 통화 스왑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좀 풀리게 되면은 그렇죠. 엔화 환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좀 조정이 적절한 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그런 계산이 뒤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일본 입장에서 원화는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 원화를 갖고 있어도 그거를 뭐 쓸 수도 없고 그렇게 활용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엔화가 그만큼 유용한데 네. 일본에 그런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게 힘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저는 좀 원화가 필요한데 일본은 원화가 필요가 없군요. 자, 또 다른 방안으로는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세금 면제라고 들었는데 역시 뭐 달러를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있는 대로 달러를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달러를 대거 들여와서 그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 허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하면서요. 그 검은 머리가 됐든 흰 머리가 됐든 그 돈 자체는 그 달러가 들어오는 것이니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그 정부의 그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외국인 자금과 교포 자금 등을 한 푼이라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요. 그 현재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면은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은 법인세, 그 개인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원천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고요. 또 채권을 팔고 나갈 때 채권 양도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재동포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 그 현재 그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적용되는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가 있는데요. 이게 국내 거주자에게만 한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재동포까지 좀 넓히고요. 그다음에 그 미분양 펀드 투자 시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그 재동포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 이에도 그 재동포 전용 펀드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고요. 또 그 재외교포들의 그 쌈짓돈을 그 국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외화 예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때 이 통상적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거든요. 이 통보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그 60억 달러의 외평채를 상반기에 발행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요. 정부는 그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그 외국에 있는 그 우리 재외교포들의 그 자금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그런 좋은 동기 유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화 유동성 확보에서 정부가 무척이나 이렇게 다양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자, 이번 대책의 강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현재 그 동유럽발 금융위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달러 유출에 따른 피해를 그 최소화해보자는 그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대책의 강도가 약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그 외국인 채권 투자 시 세금 감면 같은 경우는요. 그간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그 검은 머리 외국인 때문에 정부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그 국내인이 외국인을 가정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뭐 검은 머리든 흰 머리든 달러만 들어오면 상관없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또 현재 그 국내 투자자는 채권 투자 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역차별도 정부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아울러 여기에는 그 정부의 그 고육 직책이 담겨 있는데요.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국고에 있는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외환 보유가 축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부는 그 국고에 있는 그 외환 보유고 즉 달러를 사용하기보다는 그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 들어와서 그 돈으로 그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그런 고육 직책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정책들이라는 게 항상 뭐 장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따라 뭐 단점이나 문제점도 분명히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가장 우려되는 게요. 그 이제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많이 보유하면서 그 국내 채권 시장이 그 외국인에 의해서 그 주도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 그 중에서도 그 국채를 그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채권 보유액을 보면요. 2008년 10월에는 그 43조 8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계속 그 채권을 팔고 나가면서 그 12월에는 37조 5천억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 다시 외국인이 채권을 순매수하면서요. 2월 24일 현재 그 38조 5천억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 지난해 그 외국인들이 채권을 많이 팔고 나가면서 국내 채권 시장 그 금리가 출렁거렸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워낙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금리라는 게 그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외국인이 너무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에서 금리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옛날에 이제 금융감독위원장 시절에요. 일부에서 그 금융에는 국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융에는 국적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장관 입장에서는 금융의 국적과 어떻게 보면 또 달러 유입 두 개를 잘 조화를 이뤄야 될 입장에 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정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시장이 좀 의외평가였죠.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좀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환율이 일단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어제요? 네. 그리고 또 시장의 평가를 보면은 그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걸 인정하지만 생각보다 평이하다. 그런 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 대책을 내놓는 타이밍이 좀 너무 늦었다. 그런 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뭐 별 특별한 게 없다. 이런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대책이 나오자마자 환율이 상승한 게 네.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멘트 업계에 어떤 좀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멘트 업계가 이제 가격을 인상했는데 그 인상 가격으로 결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쌍용야회가 가장 먼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멘트 그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요. 그 시멘트 업계하고 건설 업계, 레미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시멘트 업계가 그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레미콘사의 그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그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그 시멘트 출하율 업계 1위인 그 쌍용양하고 동해안 시멘트가 있는데요. 그 최근 이 두 회사가 레미콘사 건설업체들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결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급을 중단한다. 그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그 업계 3위인 그 성신양해 역시 아직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최악의 경우 공급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그 시멘트 업체들은 올해부터 그 시멘트 단가를요, 그 톤당 59,000원에서 그 72,000원으로 22% 인상하고 이거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납품 단가를 둘러싼 갈등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렇죠. 자, 이것들이 이제 지금은 쌍용양의 한 기업에서 처음 했습니다만 이제 2위, 3위, 4위 업체 시멘트계 전반으로 결국 이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참 해결이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납품 단가 갈등이 빚어진 원인을 보면요,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 갈등의 발단은 그 시멘트 업체들에게 필수적인 유연탄이 있는데요. 네. 그 유연탄 값이 그 지난해 75%가량 급등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운임비도 올랐고요. 그 전기비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단가 인상 요인이 되게 커졌는데 가격은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계속 물건을 만들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됐는데요. 문제는 그 환율 폭등에 따른 수입 단가 인상이요. 이 시멘트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대부분 그 수입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환율이 그 1,500원대인데요. 그 예전에 1,000원에서 수입했던 게 이제 500원을 더 주고 수입해야 될 처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 단가 압박이 되게 심한데요. 이 시멘트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그 해외에서 그 재료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멘트와 이 건설업 간의 갈등이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업체,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GM대우 이야기로 또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얼마 전 GM대우가 산업은행에 1조 원가량의 자금 요청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산은이 무척이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산은은 현재 그 GM대우의 그 대주주이자 그 주 채권은행인데요. GM이 그 산은에 그 1조 원가량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요. 현재 그 산은에서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요. 그 산은이 그 자금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산은 측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산은이 GM 대주주이다. 또 그 GM 대우가 제시한 그 담보가 1,000억 원에 불과해도 신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지원 자금 용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은 그 산은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남은 것은 과연 얼마를 지원할까? 그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GM대우를 물론 포함해서 그 완성차 업계의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염려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성차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자동차 업계 문제는 GM대우뿐 아니라 우리 현대차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 현대차가 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울산 아산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겹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완성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게 추경 예산 지금 편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 추경 예산 편성에 그 완성 자동차 업계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또 세부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요. 그 추경 예산의 그 R&D 명목으로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그 돈을 이제 완성차 업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어제 민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만 최대 2조 원 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효과가 좀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제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은 핵심은 건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를 위해 올해만 최대 2조 원 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세부 내용을 보면은 민자 사업에 따른 금리 부담을 낮추고요. 또 특별 융자를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중 특별 융자 제공 내용을 보면은 산업은행이 일반 금융기관을 대신해서요. 사업 시행자에게 올해 착공 예정인 신규 민자 사업의 1년치 공사비인 1조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어제 확정한 민자 활성화 방안을요.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좀 좋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발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이종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일 순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한 23억 원가량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순매수세가 좀 더 확대돼가지고 좀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5%가 하락한 1052.1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아서 0.44%, 36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려 있긴 합니다만 그 폭이 무척이나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분위기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환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폭이라고 하기엔 좀 크네요. 자, 9시 17분 기준으로 6원 50전이 상승을 해서 1,524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20원대를 넘어선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